제3 세션 시작을 하겠고요.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딱 시간 딱 정하는 게 잘 맞춰서 하는 게 사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각각 발표해 주시고 10분 정도 질의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발표는 우리 신라대 이보인 선생님 오셨나요? 예, 우리 이보인 선생님께서 텍스트 마이닝의 적용, 미디어 연구 동향, 텍스트 마이닝의 적용에 대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디어 연구 동향 텍스트 마이닝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신라대학교 광고문학과의 이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지역 학자들의 학술 교류를 위한 자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다르게 통계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론적인 배경이 조금 약해서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통계적 지식을 경과학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네, 생각합니다. 유무선 네트워크의 발전 및 다양한 디바이스의普及 확대되고 있고, 뉴미디어 광고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광고 시장을 보시면 전통 매체인 인쇄 광고와 TV 광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뉴미디어 시장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광고 시장에서도 팬데믹의 상황에 따라서 뉴미디어 시장이 6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동향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뉴미디어 광고의 연구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서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단지 문장 구성상으로 처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논문에서는 본 연구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문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특정 문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그 해당 문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핵심어를 추출하기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TF, IDF이고요. 여기서 TF는 단어의 빈도를 의미하고 DF는 단어가 나타난 문서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TF, IDF는 단어의 빈도와는 비례하고 문서의 빈도와는 반비례하게 되며, 이 값이 높은 단어는 여러 문서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고 특정 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핵심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세 개의 논문에서 연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의 빈도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고, 그리고 여기에 IDF를 계산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TF랑 IDF를 곱해서 TF, IDF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핵심어는 연구가 아니라 A 논문에서는 소비자와 유튜브, 그리고 B 논문에서는 제품과 홍보, 그리고 C 논문에서는 유튜브와 홍보가 되게 됩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의 빈도나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TF, IDF와 같은 가중치를 시각화하는 기법으로서
그 값이 높을수록 단어를 크게 표시하여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혹은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다수의 점과 이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구성된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알고 보니 친구의 친구였던 그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인맥 네트워크로서 저의 사례를 지금 기반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보시면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였는데 그 남자친구가 알고 봤더니 제 대학교 후배의 친오빠였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나타내는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단어들 간의 동시 출현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서 특별히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구조에서 영향력 있는 키워드를 판단하는 중심성 지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연결 중심성입니다. 연결 중심성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직접 연결된 정도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중심성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과 함께 연구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공식도 있는데 공식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바로 어떤 점에 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C와 E가 연결 중심성이 높은 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접 중심성입니다. 이는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앞서 보신 연결 중심성은 직접적 연결만 받지만 근접 중심성은 간접적 연결까지 고려하여 모든 키워드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냅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전체 연결망 내에 모든 키워드들과 접촉이 쉬운 구조적 위치에 놓여있게 되고 관련 연구에서 가장 확장성이 높은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A를 예를 들어서 A가 B, C, D, E, F, G와 각각 가지는 거리를 합해 보시면 16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데 나머지 점들도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모든 점들과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은 D로서 이 점이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매개 중심성입니다. 매개 중심성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를 연결시켜 네트워크 구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의미의 흐름을 통제하는 매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높은 키워드를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다른 키워드들 간의 의미가 단절이 되면서 문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높은 키워드는 관련 연구의 세부 하위 영역을 연결시켜 연구 융합화를 주도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C를 거쳐가는 경로를 쭉 한 번씩 계산을 세려보면 총 9개의 경로가 지나가게 되고 나머지 D, E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이 3개의 점이 매개 중심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토픽 모델링입니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를 구성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으로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LDA입니다. LDA는 문서와 단어로 구성된 행렬을 이용해서 문서별로 토픽이 존재할 확률 그리고 토픽별로 단어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해내는데 계산해내서 추론을 하게 되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문서에는 여러 토픽에 관련된 단어들이 섞여 있게 되고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토픽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토픽 부분을 보시면 같이 등장할 확률이 높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학 분야에서 뉴미디어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국내 광고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광고학회 광고학연구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목 및 주제어에 뉴미디어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들만을 선정하였는데 이때 사실은 제목에선 뉴미디어라는 단어를 쓰는 논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웹, 포털, SNS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에는 공문으로 작성된 제목, 초록, 그리고 주제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논문에서 명사를 추출해본 결과 11,655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고 이 중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033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매체 미디어, 만족도, 그리고 모델, 모형, 동영상, 동영상 이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통일을 시켰고 그 다음 영문과 본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안, 이상, 첫째, 둘째 이런 단어는 명사이지만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고요. 그리고 기간이나 표본수, 연도, 그리고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들, 수치들도 다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이름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바로 안에 있는 영문명 같은 것들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태도, 구매 의도처럼 두 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다 따로 분리를 해서 하나로 다 인식을 하지 못해서 얘를 하나로 인식하도록 지정시켰습니다. 네, 사용된 프로그램은 R을 이용하였고 워드 클라우드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원래 최근 10년간 그리고 광고학 학술지 4개를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 407건의 문서를 수집을 했는데 그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오늘은 76편의 문건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6편의 논문에서 1033개의 단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는 광고였고요. 그리고 역시 TF-IDF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TF 부분에서, 빈도 부분에서 연구, 영향, 효과 같은 단어들은 사실은 주제랑은 상관없이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서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따라서 TF-IDF를 보면 광고 다음으로 브랜드, 컨텐츠, 미디어, 태도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은 대사관, 사회적, 소셜, 자기, 인게이지먼트와 같이 빈도는 낮지만 TF-IDF가 높게 나타난 이런 용어들은 아무래도 뉴미디어 관련 연구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체 1033개의 키워드를 모두 넣고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매우 복잡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위 핵심어만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했는데요. 이 상위 핵심어를 선정하는 과정은 TF-IDF 1033개를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양끝점을 연결하고 그리고 점들과 이 선 사이에 거리를 계산을 해서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이 바로 팔꿈치 지점이 되는데 이 지점을 이용하여 상위 71개의 핵심어를 선정해서 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중심성이 높은
높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광고 부분이 가장 빨갛게 핵심적인 키워드로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도 그렇게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의 경우 2위와 4위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모두 동일하게 광고, 소비자, 효과, 미디어, 콘텐츠가 나타났고 이 5개의 단어들이 뉴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과 함께 연구되고 또 전체 뉴미디어 연구에서 확장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개 중심성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온라인의 경우에는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은 7이었지만 매개 중심성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효과,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정보와 같은 키워드들이 뉴미디어의 세분화된 하위 영역을 융합시키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토픽의 수가 토픽 모델링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사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했고 4가지 수치를 비교한 결과 위에 2개 값은 작을수록 그리고 아래에 2개 값은 클수록 좋은데 5개에서 10개 정도가 좀 적당해 보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8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8개 토픽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다. 토픽별 10개 상위 핵심어를 나열해본 결과이고요. 이 상위 핵심어들과 그리고 실제 그 토픽으로 분류된 논문들을 점검해보고 토픽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토픽에는 컨텐츠, 가치, 분석, 중심, 기대, 브랜디드, 인플루언서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논문들을 몇 개 찾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브랜디드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 반응들을 조사한 연구들이 한 13편 정도 분류가 되었고요. 두 번째 토픽에서는 광고, 유형, 효과, 네이티브, 인지, 제품, 지각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이티브 광고와 맥락 일치성에 대한 연구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픽은 브랜드, 소비자 태도, 온라인, 영향, 의도, 부정적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반응들을 연구하는 논문이 있고 네 번째로는 의도, 컨텐츠, 이용, 영향, 차원, 긍정적, 태도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SNS 컨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주로 SNS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였는데 특히 여기서 조금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이 토픽에서 주요하게 분류된 논문 중 3편이 동일한 저자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맞춤형 광고 그리고 자기 해석, 자기 표현, 자기 지각, 자아일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자아의 특성에 대한 그런 연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크로스미디어의 전략 및 효과, 예측, 모델링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는 SNS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참여형 CSR 활동 그리고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10년간 뉴미디어 광고 연구가 지속됨을 앞에서 확인을 했었고 앞으로 이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지금까지 살펴본 최근 5년간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뉴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아니면 긍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해서 결국에는 뉴미디어 광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제가 5년만 했기 그리고 한 개의 학술지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처음 계획을 했던 407개로 또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광고학 분야의 뉴미디어 연구에
대해서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다양한 연구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딱 18분 정도 쓰셔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발표하실 때는 훨씬 덜 떨리고 좋으실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먼저 커뮤니케이션 전공에서 통계학도 전공을 하신 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다 아시겠지만 텍스트 마이닝 요즘 굉장히 다들 관심 있는 주제라서 좋은 설명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먼저 분석 순서를 제시해 주셨을 때 맨 처음 명사 추출을 했을 때 과정이 저는 좀 지금 제일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면 KO NLP 그 패키지를 쓰셨는지 아니면 뭐 미켈을 쓰셨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명사 추출이 아니고 동사 추출을 하는 또 새로운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차후 좀 기대되는 패키지 같은 게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KO NLP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R을 4.2.1을 쓰셨어요. 근데 최근 버전이 아닌 이걸 쓴 이유가 아마도 이 패키지 운영 과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실제로 돌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 많은 이제 저희가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 최근 이런 패키지 문제들이 있는데, R을 좀 사용할 때 좀 적절한 참고할 만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좀 나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제가 저도 몇 가지 같이 질문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감성어 분석하고 이 투표 모델링을 최근에 해봤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명사, 동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성어 분석할 때는 형용사를 많이 하잖아요. 형용사에서 긍정 부정을 파악할 수 있는 형용사 분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결과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그 기사 분석 같은 거 할 때 어떤 이를테면 뭐 감성어,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정, 긍정 이게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새로운 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황 선생님이 하시는 우리 PR학회에서 하는 홍보학 연구는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광고학만 해서 이제 이게 좀 다이나믹하게 다른 학술지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뭐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광고 공부학부나 뭐 광고 연구나 똑같은 학술지거든요. 그 학자들이 쓰는 그런 부분도 조금 뭐랄까 샘플 그 표본을 설명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하시면 나중에 더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네, R에서는 KONLP 패키지에 따라 쓴 것이 맞고요. 네.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요즘에는 명사보다는 또 동사, 형용사를 이용한 분석들이 더 많이 또 새롭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지금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아무래도 동사나 형용사보다는 명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R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거를 준비할 당시에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이 4.2.1이었고 지금도 뭐 최신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한 4.2.2 정도가 더 최신이었던 것 같은데, 네. 5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아주 예전에 개발되었던 그런 패키지들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에 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오버전에서는 이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음. 이 일을 다시 해봐야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은 R보다는 또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여서 뭐 사실은 두 개의 R과 파이썬의 장점은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료이고 또 뭐 계속 패키지를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빅데이터 처리에도 능하고 그래서 괜찮은 둘 다 좋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뭐 대학 다닐 때부터 R을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R이 더 익숙해서 이제 R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하는 게 앞으로는 파이썬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 생각. 결과는 똑같겠지만 파이썬으로 바꿔서 좀 분석을 앞으로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보하려고 빠진 것은 네, 제가 이제 광고 홍보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 분야뿐만 아니라 홍보 분야도 같이 해서 조금 앞으로 더 해나갈 생각이고 기간도 사실은 10년이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싹 다 해서 기간을 늘려서 하면 더 좋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우리 부경대 이성훈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의 이소은입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부경대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미디어랑 컨텐츠를 일상생활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가장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형식 이론들, 그 다음에 이용자 분석하고 좀 결합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연구는 이제 뉴스 데이터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가 이제 뉴스 생산 영역에 도입된 기술의 의미, 그 다음에 그 기술로 인해서 변경되는 그 기술의 실이용자들인 기자들의 실천의 문제를 좀 꼼꼼하게 나름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있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사실 제가 그 부경대 오기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일하면서 진행을 했던 연구이고 다음 발표자인 박찬경 교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진행했던 연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이제 뉴스 생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기술이 특히 급격하게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대다수 연구들은 그 기술을 기자들이 수용하느냐 아니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저항하면 왜 저항하느냐, 왜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적응하려고 하니까 글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접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충분히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런 연구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술이 도입된 것이 온라인 뉴스라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종이에 실렸던 기사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 형식으로서 뉴스를 재구성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기술이 가진 어떤 어포던스가 실천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데이터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데이터화의 과정이 실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때 데이터화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컴퓨터 공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완전 현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의미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로서의 뉴스라는 것은 결국 뉴스 단일한,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라간 뉴스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매개되고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는 지시되는 정보들, 그 코드들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을 데이터로서 뉴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로 뉴스가 진화하는 과정을 기존의 뉴스와 별개로 온라인 뉴스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점에서 연구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뉴스의 데이터, 특히 박찬 교수님과 이걸 같이 그리느라 이제 열심히 머리를 짜냈었는데요. 뉴스의 데이터화를 어떤 좀 이런 레이어 구조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종이에 실린 단일하고 완결된 형식으로서의 기사가 그냥 유통되고 그냥 배포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기자들의 목표였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레이어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여기에 붙는. 그래서 원래 데이터의 리소스가 있어서 이것들을 참고해서 기자들은 CMS라는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온라인 구조 하에서 뉴스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게 HTML이라는 이제 웹이 읽어낼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닷컴에도 올리고 포털에도 올리고 소셜미디어에도 올리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공유하고 좋아요하고 뭐 조회한 거, 스크롤한 거, 댓글 단 거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게 인기가 좋았는지들을 판단함을 통해서 그걸 또 이제 2차 가공하는 사업자들이 파생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가 온라인으로 옮아갔다는 것이 이런 구조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논의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각각의 레이어를 별도로 좀 다루어 왔던 것 같아요. 가령 이 이단에서 이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은 뭐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특히 재단의 비카인즈와 같은 뉴스 빅데이터 논의로 주로 논의가 많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뭔가 땡땡 저널리즘이라고 단독적으로 그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것보다는 이 레이어들 간의 충돌이나 혹은 서로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각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들의 실천들과의 상호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의 데이터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종적 그리고 횡적인 관계들을 좀 구체화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의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CMS 일일이 보러 다니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봤고요. 언론사 웹페이지 소스코드 분석 같은 것도 특히 박창규 교수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분석도 했었고요. 아카이빙 서비스 구조 분석을 또 했고요. 그래서 이건 뉴스 형식에 대한 분석이라면 그것이 어떤 기자들의 실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베이도 하고 또 심층 인터뷰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 결과를 다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심층 인터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 데이터와 레이어에서 발견되는 어떤 형식과 실천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자 14분하고 그다음에 기획자 한 분은 실명을 말해주면 가장 좀 앞서 나가 있다는 중앙일보의 그 완전 그 홈페이지나 이런 전체적인 디지털 구조를 총괄하고 계신 제가 기획자분을 만났었고요.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에 좀 익숙한 분들이고 그래서 제일 앞서서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각 레이어별로 어떤 뉴스 생산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몇 개는 건너뛰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분석단인데요. 아까 그 맨 밑단에 있었던 거 보통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많이 불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자체를 통해서 뉴스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이게 기존의 취재, 단독된 그리고 독점적인 정보에 의거하던 정보 생산의 관행이 조금 더 공개적이고 누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인 과정으로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기자들의 뉴스 생산의 관행이었다면 내부 정보를 점점 축적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 확보에 대한 투자나 어떤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자산화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기자, R이나 파이썬을 다룰 줄 아는 일부 기자들에 의해서만 이러한 실천이 수행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이 되면서 예전에 뉴스는 텍스트 중심의 어떤 그런 컨텐츠 생산물이었다면 이미지, 뭐 동영상, 그다음에 GIF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기자들이 이게 온라인 뉴스는 평등하게 여기에 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기자들이 나름대로 위계를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어떤 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기사 구성이 일부로 생각하지만 어떤 것은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컨텐츠 패키지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기존에 있던 지면 위주의 관습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양식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면 자체를 변화시키는, 지면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어떤 구조적인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글쟁이로서의 기자들이 어떤 글을 써낼 것인가에 고민해서 이번에는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양식을 결합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고민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뉴스 데이터와의 꽃은 이제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이거를 연구하면서 알게 돼서 매우 놀랐었는데 기존에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언론사들이 신문 조판용 기사를 전송하는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올리기 위해서 기사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원래는 지면용 기사를 먼저 작성을 해서 데스킹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요거를 조판용으로 따로 보내고 나중에 또 온라인으로 보내는 이런 이중 구조를 실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통합 CMS는 이거를 이제 같이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를 도입하는 회사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사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그냥 상시적으로 두 개 동시에 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온라인 퍼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지면용은 지면 편집팀이 따로 붙어서 그 중에 어떤 거를 또 올릴 것인지 어떤 거는 더 추가를 할 것인지 어떤 거는 그림을 좀 빼고 간결하게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CMS가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기자들이 별로 안 씁니다. 이걸 특히 여기에 데이터 관리 거의 DB 시스템과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면 중심의 관습도 잔존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진은 이걸 데이터와의 인프라로서 CMS를 도입을 해서 여길 근거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어의 첫째 단부터 끝단까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비전으로 CMS를 들여오지만 일선 기자들에게 이거는 그냥 워드 프로세서 같은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불만은 기자들이 많이 쓰는 기호 같은 걸 그걸 속칭 약물이라고 하는데 약물이 안 먹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라는 그런 아주 사소한 불만이 이제 기술에 대한 좀 말하자면 저항성 같은 것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는 실천의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데스킹 같은 것도 의미가 많이 변화하더라고요. 이전에 신문에서는 데스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 기사는 데스크를 과감하게 패싱하는 경우도 생겨난다든지 아니면 이 데스킹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아는 암묵지가 그 기자의 연차를 얘기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반응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 유통 플랫폼에서는 사실 이거는 포털의 문제로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역시나 제가 사실 그 뉴스 데이터와의 레이어에서 보면 포털은 원오브댐이거든요. 그것을 뉴스 HTML로 된 형식으로 된 온라인 뉴스를 유통시킬 수 있는 수많은 플랫폼 중에 하나일 뿐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중심성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CMS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털에 안 붙는 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털에 이제 다운표 같은 걸 인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포털로 넘어갔을 때 다운표 표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거를 그냥 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포털 중심성을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 포털은 어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유통 경로라기보다는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좀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뉴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실천단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자들이 닷컴과 포털,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가 약간 역할이 다른 거는 같다. 아직 잘 전략을 못 짰지만 좀 다른 거는 같다라는 인식을 하셔왔고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일단 포털부터 해야 되니까 라고 좀 타협하는 그런 모습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 뭐 유튜브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그 언론사의 SNS 채널을 운영해보신 분들은 약간 말하자면 각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되고 이 플랫폼에서는 이런 정보도 내가 얻을 수 있고 라는 것을 좀 알고 좀 깨닫게 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이제 전사적인 플랫폼 전략 같은 게 부재하다는 것 그게 뉴스의 온라인 뉴스의 가능성, 뉴스의 데이터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많은 실천들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뉴스 데이터가 온라인 뉴스가 되면서 또 기존과 달라졌던 점은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판에서 이용자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문사처럼 이용자를 몰랐던 미디어 산업 영역도 없었을 거예요. 지로를 보내지만 누가 돈 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누가 읽는지도 모르고 이게 온라인 뉴스에서는 좀 바뀔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런데 기자분들은 이게 댓글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지 뭐 이런 너무 제가 사소한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자 데이터가 독자와의 연결고리거나 아니면 독자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되기보다는 성과 지표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잃어버린 독자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언론에게 이용자가 안중에 없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빙 부분은 시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형식의 여러 레이어들 간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뉴스를 어떤 뉴스를 생산할 것인가, 어떤 뉴스가 더 좋은 뉴스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각 레이어에서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때때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CMS 단에서 내가 인용을 철저하게 하고 다양한 양식을 쓰는 것이 더 좋은 기사이겠지만 포털이라는 플랫폼 단에서 보면 어차피 안 붙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가치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 형식과 실천, 형식이 가진 모든 가능성들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괴리를 좀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총체적으로 좀 동상이몽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짓긴 했지만 저는 이게 저널리즘을 연구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저널리즘 이론이나 가치를 제가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뉴스 영역, 그다음 뉴스 생산 영역에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이게 기자들의 일상과 어떻게 관련되는거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기술 만능주의거나 기술 회피주의가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점. 그래서 사실 그것을 극복하고 총체적인 데이터 마인드의 확립 같은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연구자로서는 이게 기존의 저널리즘이 꾸준히 해왔던 연구들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게 뉴스가 온라인화되면서 새로운 이게 저널리즘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슈와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령 기자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저널리즘 실천이 약간 전 레이어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자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기자의 역할이고, 기자는 그럼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자는 글쟁이여야 되는지,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사실은 아주 프롬 스크래치로 어떻게 보면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교육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문제여서 저한테 여전히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은 화두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스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좋은 뉴스인가? 이전에는 공정한 뉴스, 신속한 뉴스, 정확한 뉴스, 객관적인 뉴스, 투명한 뉴스 이런 것들이 주요한 뉴스의 가치였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그 가치도 물론 유지가 되지만 새로운 가치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검색이 잘 되는 뉴스, 독자가 거기에 대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뉴스, 양식이 적절하게 배치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배열, 아까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추천 쪽에서 이게 거슬리지 않게, 그 다음에 여론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게 추천되는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이게 어떤 저널리즘 기존의 관점에 더해서 온라인 콘텐츠라는 맥락에서 뉴스에 대한 연구가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산업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정론으로서의 뉴스에 어떻게 선택 집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야기로서의 뉴스로 어떻게 연계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판단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학술적으로나 그 다음에 산업적 실제적으로나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과정을 최근에 그다음에 CTS에서 CMS로 과정을 잘 그림으로 이렇게
저는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상 탐사보도 운영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가장 그분들이 더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형식의 뉴스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인터뷰를 여기 연구에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종합 일반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셨잖아요. 이 결과들을 이렇게 결과가 만약에 탐사보도 저널리즘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추가를 했을 경우 똑같은 패턴이 나올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걸 더 특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뉴스 혹은 뉴스의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리소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탐사 보도의 범위를 저는 넘어서서 훨씬 더 확장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탐사 보도 중심의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계가 지어질 때 오히려 이 온라인 뉴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독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 이것들도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불렀던 모습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된 뉴스의 생산 방식으로 사실은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를 쓴다면 데이터 저널리즘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부의 특수한 언론사거나 아니면 알을 다룰 수 있는 특수한 좀 잘 다루는 기자만 하는 거거나 그러니까 나랑은 동떨어진 걸로 보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문제시하고 싶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는 이제 어떤 그러냐면은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뭐 우리 이종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파이썬하고 데이터 저널리즘 학부생들한테 많이 강의하고 왜냐면 저널리즘 전공하는 학부들 같은 경우는 과거식의 미디어 작물만 갖고는 이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걸 학습을 해서 그러면 리터레처 리뷰가 있는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과 같이 연결시켜서 기사를 쓴다든지 요새 네트워크 분석도 하시고 그 언론인들 보시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을 넘는다는 말씀이 아까 그러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걸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그것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좀 궁금해졌어요. 그게 뭐가 else 뭐가 또 있으신지. 이게 교육적인 맥락에서 하시는 질문이실까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널리즘 산업적인 측면에서 관계돼서요.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특히 약간 그 데이터 마인드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그 여러 기획자분들이나 이제 기자분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사실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일부 기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사를 생산해내는 것이 뉴스의 데이터화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CMS를 보면 정말 좋은 기능들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라든지 양식을 아예 거기서 만들어낸다라든지 간단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에 이제 그거를 이제 쏘는 것도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런 게 다 안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데이터화에 기반이 되는 거를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메타데이터도 달아놓고 내 취재원의 정보도 저장을 해놓고 그래야 이게 밑단에 있는 데이터 리소스가 되어서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기자분들이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저는 그런 총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좀 문제의식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측면에서 아마 그 구조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다 말하는 거는 무리겠지만 저는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툴을 가르치는 방향의 저널리즘 교육이 되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의 역할을 찾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좀 더 깊이 CMS를 활용하고 이용하고는 그런 수업은 불가능한가요? 대학에서?
CMS는 어쨌든 언론사별로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고 가령 언론재단에서 통합 CMS를 지원해주는 언론사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니까요. 그거를 뭐 직접 써보는 거를 교육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학생들은 더 잘할 겁니다. 이게 뭐 블로그나 아니면 티스토리나 이런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CMS랑. 근데 그조차도 이게 안 되는 것은 기존의 지면에 있는 틀에 맞춰서 기사를 생산하다는 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틀을 넘어선 기사 내지는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친구들이 가서 뭐 이런 걸 더 활용하고 데이터와의 기반이 되는 리소스를 축적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 다음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 경북대 박찬경 교수님. 예. 이 디지털 혼잡과 설문을 활시키기 최소거리 추정을 통한 측정 오차 오형이라는 이 연구 주제는요. 지금 제가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고요. 사실 이제 종결이 되려면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유보희 교수님도 계신데 좀 통계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사실 어떻게 아직 잘 전달을 이제 사회과학 그 어디언스에게 잘 전달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렇게 숙고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잘 전달될지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이런 연구를 병원론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뉴미디어 기술의 저널리즘 생태계 전체에 대한 영향을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미디어 경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거 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성훈 교수님을 매번 이제 괴롭히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한 대답을 이성훈 교수님이 해주기를 계속 이제 늘 바라고 채고 있는데요. 근데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연구진들과 국제 연구진들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디지털 트레이스 데이터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래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공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맞닥뜨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어떤 저널리즘의 전략이 일종의 이제 유사 데스킹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뭐 이런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아주 익스트림한 그 라이팅 미디어들이 어떻게 이제 뉴욕타임즈나 이런 리버럴한 그 굉장히 리거시 미디어한테 이제 의존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 주 연구 주제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드릴 연구는 이제 그 다른 연구진들과 하고 있는 이제 개인화된 미디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영어가 섞여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왜 개인화된 미디어가 사실 만들어낸 이제 여러 가지 연구, 특히나 이제 방법론적인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번들로 구성된 정보를 이제 흡수를 하다가 이제 내가 스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언번들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각조각 난 정보를 이제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방법론적으로 어제 너 뭐 봤니? 라고 하면 기억해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베이 데이터의 이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리즘이 우리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무엇을 봤는가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이 우리를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뉴스를 주었는가 라는 거는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잘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실험하는 우리가 티피컬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어떤 특정한 뉴스 미디어 몇 개를 이제 갖다 놓고 텍스트를 가상적으로 갖다 놓고 그걸 몇 개를 조작을 하고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레플리케이트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조각난 뉴스 정보들을 우리가 어디서 심지어 왔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뉴스 정보들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긁어온 데이터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크래핑 하는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무엇보다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사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돈이 충분히 많으면 우리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사오면은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많이 비쌉니다. 뭐 그걸 이용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고 뭐 하겠지만은 비싸다. 이건 사실 되게 큰 문제고요. 사실 항공 재생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어떤 트래킹 데이터와 서베이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아까 유거브 데이터도 이제 이용하셨지만 유거브 같은 곳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전 세계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몇 군데가 안 되는 곳에서 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들이 사실상 다 나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니면 거기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몇몇 학자들이. 그럼 사실은 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와 연구의 재생산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이 데이터의 가격이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저희 연구진들이 같이 이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일단 트래킹 데이터를 우리가 오픈소스로 개발해보자.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연구진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뭐 언어가 다르면 좀 번역만 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서베이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 소프트웨어를 좀 깔아달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로그 데이터도 얻고 서베이 데이터도 얻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비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주세요 데이터를.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유럽에서 알고리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감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올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굉장한 셀렉션 바이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제공해야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할 테니 거기에 데이터를 올려주시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대신 감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죠. 이거는 액세스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특히나 유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데이터,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이제 페이지들을 라이크했는지 아니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를 분류했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서베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도네이션 어프로치라고 이제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지 않고 그다음에 스크래핑 하지 않는 스크래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는 알기가 쉬운데 이제 소비자 행위에 대해서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피하는 좀 오픈소스적인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 그동안 고민을 해왔고요. 이런 분들이랑 이제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연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건 이제 펄텍스 이용해보신 분들은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처음에 이제 인폼드 컨센트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컬렉션이 진행이 되고 서베이 이렇게 하시는 동안 소프트웨어가 깔려질 거고 하는 이제 그 과정입니다. 이게 클릭을 하면 똑같은 이제 그냥 펄텍스인데요. 클릭하면 소프트웨어를 조금 만지면 이런 식으로 인스톨하는 곳으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실제로 구글 앱스토어에다가 올려놓은 소프트웨어고요. 이게 실제로 깃허브에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언어로 실제로 번역도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같이 일할 분들을 갈구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같이 연구해서 데이터 이렇게 얻거나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충분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제 구글 앱스토어로 가서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고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지난 90일 동안 생성된 데이터들이 이제 저희 쪽 서버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우고 싶은 것들을 이제 지울 수 있도록 이런 인터페이스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지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안 그래도 사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보더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워낙에 처음 이제 저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했던 연구라서 앞에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실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야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근본론적인 문제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주는 분들은 되게 이상한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주시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일반한 어떤 정보들을 얼마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걸 통계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나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메저먼트 에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학에서 이제 아주 고전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설문조사가 메저먼트 에러가 큽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퍼스널라이즈 미디어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건 기본적으로 메저먼트 에러의 문제죠. 그래서 어제 내가 뭐 뉴스 뭐 봤지? 라고 했던 그 리콜렉션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사실 굉장히 부정확하다. 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퍼스널라이즈 미디어 이전에도.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프라이어라고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의 미디어 그 소비에 대해서, 특히나 정파적인 미디어 소비에 대해서 그냥 오버 리포팅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버 리포팅을 한 결과 데이터 안에는 베리에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컨트롤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베리에이션이 별로 없으니까 리그레션을 돌리면 디펜던트 베리어블하고 이제 연관이 없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은 서베이 데이터, 그러니까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뉴스 익스포저의 어떤 영향을 찾고 싶은데 그게 잘 찾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 사람이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퍼스널라이즈 미디어 시대에는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럼 로그 데이터가 답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가 크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특정 기기로부터 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퓨 리서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조사 기관이죠.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데이터 중에서 그 전체 뉴스 익스포저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일부 디바이스로부터 온 이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따라서 설문조사가 낫다. 이렇게 이제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정도의 이제 싸움으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해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화해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서베이 데이터로부터 온 정보는 어떤 정보, 특정한 우리가 가지고 어떤 진실의 일부이고 그 로그 데이터 역시 전체 진실의 어떤 일부라면 만약에 그것이 다른 일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걸 어떻게 합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어떤 통계적인 대답 같은 걸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쓴 다른 논문에서 나온 같은 데이터 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베리어블이 뭐냐면 컨텍스트 오브 유즈라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지금 로그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 여러분들로부터 그 디바이스를 얼마나 뉴스에 사용하십니까? 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베이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BBC를 뭐 그동안 얼마나 보셨습니까에 대한 서베이 대답,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의 행동에서부터 이제 관찰한 로그 데이터 그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 데이터를 콜렉트한 그 디바이스를 얼마만큼 사용하셨습니까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데이터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단순히 곱하면 그러면 서베이 데이터랑 비슷해지나?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디바이스를 예를 들면 20%를 내가 이 디바이스에 썼는데 뭐 내가 이만큼 BBC를 이제 이 디바이스로부터 봤다라는 로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그걸 디스카운트해서 5배로 불려서 그러면 그게 이제 전체 BBC에 대한 소비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어저스먼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서베이로부터 온 에러인지 트레이스로부터 온 에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약간 이거를 이제 모형화를 하는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서베이 데이터에서 오는 에러와 그 로그 데이터에서 오는 에러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에러이죠. 그래서 서베이로부터 온 에러는 뭐냐면 편향된 기억에서 오는 이제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 대한 편향된 기억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X라고 되어 있는 전체 뉴스 익스포저입니다. 근데 이건 관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부정확한 기억인 X 해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리콜 에러라고 부르는 편향된 기억에 대한 이제 에러 제너레이팅 프로세스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러는 뭐냐면, 두 번째 에러는 그 기기를 100%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에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기기로부터 콜렉트를 했는데 그 기기가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러예요. 첫 번째는 전체에 대한 부정확한 기록이고요. 두 번째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가 데이터를 완전히 모은 그 디바이스를 100% 사용했다면 이 G라는 이 컨텍스트 아까 메저라고 했던 게 1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데이터와 진실 데이터가 정확하게 같아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그냥 모형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이제 식을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컨텍스트 메저라는 것이 정확하다면 저게 이제 옳은 식이겠죠. 예. 그래서 저거는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에러가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에러가 어떻게 발생하지? 그다음에 로그 데이터에서는 에러가 어떻게 발생하지? 라는 걸 수식으로 이렇게 적고 나면 또 하나씩이 또 저희는 관심이 있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은 어떤 y 우리가 모르고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부른 어떤 y와 그 다음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x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논문에서 리포트하는 리그레션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네, 죄송합니다. 네. 리그레션 식이죠. 그래서 결국엔 저희한테는 세 가지의 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모형이 있고요. 하나는 리콜 에러라는 서베이 데이터가 어떻게 에러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데이터 액세스 에러라는 로그 데이터에 어떤 에러가 있는가라는 세 개의 식이 있는데 문제는 모든 식에 관찰할 수 없는 전체 뉴스 익스포저가 X라는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연립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X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디펜던트 베리어블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트레이스 데이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식 한계와 그 다음에 설문조사 X와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에서 온 데이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식 이 두 가지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래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관찰하고 싶었던 이 데이터들 그 주 모형의 개수들이죠. 이거를 이제 복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가 이제 수식에도 써놨던, 그러니까 제목에도 써놨던 이제 미니멈 디스턴스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최소 거리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건 계량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계열 모형에서 그냥 전체 데이터들을 경제 데이터들을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모습들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그게 거기서부터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뭐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 거기에 따른 행동에 관한 어떤 아주 이론적인 파라미터들을 복원해내는 식의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뭐 한국은행에서도 하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그 방식을 여기다가 이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건 아까 이제 나왔던 이제 베타 뭐 이런 이제 이론적으로 관심 있는 어떤 이제 모수들인데 우리가 실제로 추정할 수 있는 건 그것과는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른 추정할 수 있는 모수들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모수들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추정할 수 없었던 것을 복원해낸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공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걸 뭐 해결하는 방식들을 이제 찾아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까 사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데이터는 그건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요. 서베이 데이터는 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덧붙일 수 있는 하나의 정보, 우리가 그 트레이스 데이터에서 트레이스 데이터에 있는 에러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컨텍스트에 관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의 방법이다. 라는 이제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실 동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박창경 교수님에 대해서. 대단하신 고수라고 답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조혁 교수가
꽉 빼시고.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입니까? 제가 하나 잘은 모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논의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인프루언셜 스태티스틱 추리 통계죠. 추리 통계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처음 에러는 추리 통계에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히 뭐 실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설문이라는 그 방법론이 갖고 있는 허접함 그 문제잖아요 사실 그 문제인데 지금 뒤에 있는 데이터 에러는 데이터 업데이트는 저희가 지금 약간 논쟁을 일으키면 빅데이터라는 것이 전수조사냐 그러니까 인프루언셜 스태티스틱이라는 그 어썸션 안에 들어가는 분석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가 아니냐 전수조사냐 이런 문제거든요. 만약에 전수조사면은 그냥 파퓰레이션이니까 그냥 통계 분석만 해도 디스크립티브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네, 정확하게 사실 그 부분에 관한 논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사실 아직 못 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동안 빅데이터라는 게 뭔가 맞는 키처럼 되게 오랫동안 여겨져 왔는데 사실은 빅데이터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나 사회과학에서는 있기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샘플 셀렉션 에러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메저먼트 에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로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저먼트 에러라는 건 서베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데이터의 메저먼트 에러와는 다른 형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빅데이터의 어떤 환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거를 뭔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지시하고 있는 어떤 정보의 부분이 정확히 여기라는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서베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의 아주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이곳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 두 개가 다른 곳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끌어올 수는 있다. 그거를 파퓰레이션이라고 오해하지 않더라도 이런 논의로 제 연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논의들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환상에 다 빠져있지는 않는 거죠. 네, 저는 리콜에러하고 데이터 액세스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설문조사 응답자가 자신의 뉴스 소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 이후에 수요도 그런 걸 인지를 하고 프랑크 나왔었는데 설문조사 방식을 좀 정교하게 진단하고 개발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문조사 방법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로그 데이터 차원에서도 이 뉴스를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는 횟수는 우리가 충분히 추적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스텐트 익스포저나 실제로 내가 오더 시킹하는 행위는 내가 그 로그 데이터에서도 추적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서베이 데이터의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식은 전통적으로는 서베이를 어떻게 잘하는 이제 방식인 거죠. 근데 그 디자인을 더 잘하는 방식인 건데 그 디자인을 더 잘하는 방식은 또 반대로 다른 종류의 이제 코그니티브 로드를 사실은 주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중요한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이제는 그걸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면 이제 이거를 서베이를 더 복잡하게 긴 시간 동안 해야 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베이 데이터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걸 잘 디자인을 하더라도 물론 디자인을 잘 해야겠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인시덴털 익스포저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이었는지를 인포할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뭐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뉴스 소비하는 이제 리듬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클러스팅을 통해서 뭐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와 다른 행위를 할 때, 그 뉴스 소비의 이제 시간적인 패턴이 바뀌는 거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경로적인 패턴도 바뀔 수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은 있는데, 그 역시 아까 서베이 디자인 개선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그 데이터에서 좀 더 이제 좋은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필터링하는 방식, 그 방식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점들,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질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설문하고 실험 같은 경우는 되면 익스터널 밸리디티가 실험에 문제가 있다면 서베이는 그런 문제, 인터널 밸리디티의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북거스가 제 논문 중에서 20년치 북한하고 통일을 본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에서 매해 1000명씩 서베이를 했어요. 20년을. 그 데이터하고 이제 20년 네이버에서 긁어와서 이제 북한 통일에 대한 감정 검사 비교한 거죠. 그렇지 말씀하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제 접목시켜 본 건데 시계열 데이터라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베니핏이 들어가는 거죠. 20년치를 팔면. 네, 그런 건데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빅데이터 분석은 just case study 여전히 얘기죠. 여전히 case study. 그리고 뭐 서베이도 역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뭔가 진실을 캐기 위한 팩트 파인딩을 위한 사회과학자들이니까 하면 할수록 세상의 이치가 오묘해서 다 각자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섞는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빅데이터가 됐던 뭐가 됐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뭐 너무 와서 저도 많이 배우고 너무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